방금 소개받은 신중수입니다. 제가 오늘 287차 청조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중고등학교 재경 동창회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부산고등학교가 1945년도에 개교가 됐나요? 우리나라의 명문 고등학교고 또 1996년에 시작된 청조 포럼의 그 연사들을 쭉 나열한 걸 회장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연사들을 보니까 참 쟁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산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는데요. 부산고등학교가 이렇게 출중한 인재를 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만 나오면은 부산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의 어느 고등학교에도 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곧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부산고 출신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지금 대통령 후보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시대적으로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시대고 국력이 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또 뭐 AT 전문가고 정치인이고 딱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념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표현하고 지지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겠죠. 정치는 1차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은 천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고 또 무지한 대중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양에서도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이 민주주의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다 주권자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민주주의하고 이념이 잘 만나가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주, 경상북도 상주라고 있습니다. 상주 해수욕장의 상주가 아니고 그곳에 195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55년도면은 아늑해 보입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55년도면은 해방이 되고 1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불과 2, 3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선배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진짜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서 4, 5km를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국민학교죠. 뭐 의자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후반까지 생겨서 뭐 인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제가 태어난 55년도에 한 99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59년도가 되면 100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 당시 베이비 부머 시대에 제가 가장 마청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시골서 대학 교수까지 됐으면 출세한 거죠. 물론 대통령이 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축복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이 어려웠습니다만은. 예. 제가 어제 음성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검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전거리를 좀 뒤로 물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에 보면은 이 소먹이를 하다가 낫에 베인 상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 같은 건 낫으로 쳐가지고 지금도 아주 추운 날에는 이게 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아마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권위주의 사회, 민주화 시대에,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 요즘 뭐 IT 시대를 어떻게 보면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경험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얘기하면 전부 나 때는 이렇게 돼서 욕을 먹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오늘은 그래도 마음 놓고 라떼를 좀 얘기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전부 이제 조금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자기 고향에서 나가고 중학교부터는 전부 도시로 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서울로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방이라고 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주소에 다 전부 시방이었는데 옛날에는. 집 하나에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 좀 세를 놓으니까 누구 시방에 누구 해야지 우편물이 들어갔어요. 우리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공동변소에다가 공동수도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모두가 다 개천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다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 용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 용이 안 난다고들 아우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의 60년, 70년들은 대단히 팽창시대입니다. 팽창시대.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도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취직 같은 걱정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취직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는 대학 진학률이 20%에서 25%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 걱정 없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현재 보게 되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대개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자식들이 30대, 40대인데요. 우리 집에도 애가 둘이 있는데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애국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님만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 통계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제도 망치고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수출도 잘 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된 때에 태어난 부모 세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된 이 시대에 왜 젊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집 한 채 못 가진다고 아우성이고 영끌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대학 70년대 이제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이수령하고 시월 유신하고 상당히 어지러웠을 때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소위 말하면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마르크스주의 이런 사상들이 전부 우리 사회에서는 금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70년대 중반은 주로 마르크스하고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회로밖에 없었습니다. 헤겔을 통한다든지 엘리 프롬을 통해서 마르크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70년대 중반의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든 하지 않았든 노동운동을 했든 하지 않았든
대부분 다가 마키스트입니다. 머릿속이 그래요. 예. 현재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못 사는 사회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환상적인 것, 희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르크스가 그린 세계입니다. 인간도 인간에 대한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아침에 잠깐 일하고 점심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글을 쓰고 이 전인적 생활이죠.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마르크스에 경도되는 것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세상 이제 먹고 사는 현장으로 나왔고, 데모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고, 또 386, 586이라고, 386이라고 그럽니까? 저보다 조금 뒤죠. 80년대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때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운동권,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정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역사의 계급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깜빵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큰 소리 치냐.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거의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저는 폄하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586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저지른 가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 시대의 쌍둥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을 해서 1979년 4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박정희 통치하에서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대통령 밑에서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죽고 나니까 민주화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17년 통치를 했는데 17년 정도 지나면은 박정희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박정희를 청산하면 2000년대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박정희 그림자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교훈이라고 할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시대의 통증이라고 할까?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압축 근대화를 하고 압축 민주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서구에서 보면은 200~300년 동안에 하던 것을 우리는 불과 60~70년 만에 성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어요. 예.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시대가 거쳐야 할 좋은 면과 나쁜 면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어둡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인간에 지나가고 이 시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그야말로 역사 교과서에서나 배울 그런 후손들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는 저는 극복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또 그래요. 뭐 나이 든 사람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 70년, 75년 정도를 보게 되면 우파 정부가 집권한 게 60년 정도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고 좌파 정부가 지금 집권한 거는 문재인 정부로 15년째예요. 역사적 균형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극복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극복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똑똑하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어둡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하는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 대단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중도 좋아하잖아요. 중도. 균형을 잡아라. 새는 오른쪽 왼쪽에 해야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세상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할 때 세상에 잘 보여요. 안 보이던 측면이 보여요. 그건 우리가 극단적으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철학은 어떻게 보면 다 극단입니다. 극단. 그래서 그 극단이 통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극단이 통하지 않으면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에크가 엄청난 극단주의자인데 이게 사입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동안은 하이에크가 없었어요. 좀 이 하이에크라고 사는 사람 이름 들어본 것이 80년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하이에크를 모르니까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하이에크 연설한다고 그랬는데 뭐로 적어놨는가 하이테크로 적어놨더라고요. 하이에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케인즈예요, 케인즈. 케인즈는 다 배웠잖아요. 복지국가, 자유방임주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복지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케인즈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학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이에크하고 케인즈가 한때 맞서긴 했습니다만은 하이에크는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서구 경제사에서도 그래요. 물론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이에크하고 케인즈는 가까운 관계예요. 뭐 사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리고 하이에크가 2차 세계대전 때 캠브리지인가 갔을 때 있을 수 있는 연구실도 마련해주고 그런 게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빨리 죽었죠. 그래서 하이에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보니까 맞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미칠 지경이었겠죠. 그러다가 1974년도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이에크 나이가 75세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은퇴한 지 한참 지난 세대고 그때 이제 하이에크가 비로소 지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참 그렇죠. 우리는 뭐 남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네가 인정하면 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오래 살았어요. 하이에크 82년도에 죽었, 82년도에 죽었, 2년도에 죽었나요? 그리고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죽었으면 노벨 경제학상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75세에 받았는데. 그래서 우린 그걸 가지고 지적 해춘이라고 그럽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래서 하이에크가 왕성하게 저술 작업을 하고 주요한 저술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뒤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시대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구의 그 공산주의가 망할 거라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성장구할 거라고 믿었고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북한을 갔다 와서 북한을 칭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한 로빈슨이라고 하는 영국 유명한 경제학자는 70년대에 북한을 갔다 와가지고 북한 진짜 천국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루이제 린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도 그랬죠. 북한 다녀와서 북한의 천국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앞섰잖아요. 70년대를 지나서 우리가 따라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때를 만난 거죠. 그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케인즈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시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인즈가 죽으면서 소위 말하면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한계가 오면서 하이에크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진짜 빛을 보게 되는 것은 1979년입니다. 79년은 영국의 대처 수상이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정이라는 책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에 바로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 서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상에서 물러난 1992년도와 3년도에 대처가 고려대학교에 와가지고 인천 기념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 철학자로 두 사람을 꼽았는데 하이에크하고 칼 포퍼입니다. 10몇 년 수상을 하고 떨겨놨죠. 그리고 80년도에
미국에서도 레이건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은 신우파죠. 신자유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나라의 세계적 지도자국이라고 해서 두 나라의 지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레이건하고 하이에크가 자유의 메달을 레이건이 아마 하이에크에게 주죠. 그래서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하이에크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상반됩니다. 대처 수상에 대해서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 악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위대한 정치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유 시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갈립니다. 평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의 사상을 표방하고 나온 정치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 맞추어서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인가요? 90년인가에 러시아가 망합니다. 이 1900년도가 맞나요? 90년도가 맞죠? 그래서 하이에크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이에크가 물론 88년도에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책이 88년도에 나왔을 때 상당히 건강에 안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집에 있었는데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이에크가 자기 아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 진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가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경제학자나 학자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게 미제스하고 하이에크예요. 그래서 제 서성인 신일절 선생이 뒤에 주목을 한 건 바로 그겁니다. 공산주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공산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철학자, 경제학자가 바로 하이에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일절 선생도 말년은 하이에크를 상당히 심취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이에크가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주목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극단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구분은 참 애매하죠. 그럼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북한의 공식 문서에 보면은 북한도 구분을 해요. 같은 말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김일성 어록에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은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 초기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보고 그 후기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한 말, 그거 물론 마르크스가 한 저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완전히 자본주의를 끝내고 공산주의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물론 이제 개인이 쓰는 물품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사회화가 됩니다. 국가화죠. 국가화가 되고 모든 제도가 바뀌었지만은 아직 사람들의 의식은 완전히 공산주의 인간으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사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 잘 안 바뀌잖아요. 제도 바뀐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가 성숙이 돼서 생산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완전히 잘 살게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도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국가도 사라진다. 이걸 사회 공산주의라고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단계를 나누어서 얘기할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산주의란 말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냥 전부 사회주의라는 말을 써요. 북한 문건도 전부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 주체사상에 나오면서 사라져요.
지금도 그리고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루 3끼 먹는 것도 해결 안 되는 마당에 무슨 공산주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두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내지는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경제다. 뭐 이 정도예요. 중앙 집권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 이게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하이에크나 미제스가 쓰는 사회주의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제가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보면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 꼼짝 못 하잖아요. 국가가 뭐라고 그러면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그거 내라고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연금생활자도 내야 되는 거고. 국가가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안 내면은 당장 무슨 제재를 취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군대 가야지. 그래서 개인하고 국가가 있으면은 양극단이 있습니다. 국가는 무조건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고 개인은 자유예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이 얘기는 완전히 개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완전히 국가가 중심을 이룬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개인과 국가. 그 다음에 개인 대신에 요즘은 이게 집단적으로 무슨 말을 쓰죠? 시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국가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지배하는 걸 우리가 리버테리언,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완전히 국가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어요. 지금 무정부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 국가는 없어요. 국가가 없는 나라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 전체주의 사회가 있어요. 북한 같은 사회입니다. 소련이라지는 중공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유주의냐, 전체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는. 물론 자유주의라는 말도 상당히 여러 의미로 쓰여서 하이에크식의 자유주의,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자기 주장, 안전자유가 아니면 전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자유주의, 자기가 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경제 모델인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닌 것, 국가 개입하는 건 전부 사회주의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도 뭐예요? 국가의 권력이 상당히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뭘 하면 다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방역을 해도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언어 사용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주의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레이건하고 대처 때도 완전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다만 이전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자유주의 쪽으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레이건 시대를 보더라도 절대로 미국의 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국가가 뭘 의미하죠? 국가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세금이에요. 이게 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세금하고 규제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이에크는 규제하고 세금을 전부 사회주의인 거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도 문제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방역이 되면서 뭐예요? 상당히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왔다. 국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차원의 방역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전통도 없어요. 말 잘 들어요. 국가에 살아남나 그대로 해요. 마스크 다 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사회주의적인 요소, 국가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 하도가 된 게 뭡니까? 빈부격차예요. 이 빈부격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케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얘기했잖아요.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 시장에 두면 점점 더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잖아.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빈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럼 누가 해결해요?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간다고 국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국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잘 안 되면 뭐예요? 국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국가를 불러내요, 우리가. 당연히. 문재인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확진자 수가.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국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점점 더 국가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사회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국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막 팽창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다가 막 돈을 쳐붓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이에크는 극단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개인의 자유가 아닌 시장이 아닌 것은 전부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조국 장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법대 교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조국 장관이 자기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이제 때려잡자 공산당, 뭐 처부수자 뭐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가 좀 이상하게 개념이 잡혔습니다만은 지성사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등장한 것도 얼마 안 돼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한 게 1845년인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사회주의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것을 표방하는 국가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송복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공산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뭐 얼마 전에 한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이석기를 감옥에 쳐넣은 걸 잘했다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기 같은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균형을 잡습니다. 극단이 있으면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새끼 쳐넣어라, 죽여라, 뭐 막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는 각양각색의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거 참아야 돼요. 그거 못 참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전혀 다르더라도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뭐 대통령 지지자가 누구에 따라서 갈리잖아요. 같은 고등학교 나와도 갈리잖아요. 얼굴 붉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만나면.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원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헌법이 용인하는 한에서 그 한에서 범위 안에서 어떤 정책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반대를 해요. 입법하고 법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다 할 수 있어요. 국회 통과만 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봐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욕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대 극에서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전자유주의가 될 수 있고 안전사회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이게 다 스펙트럼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만은 이게 학문적으로 예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0.5%라도 다만 1mm라도 더 자유주의 쪽으로 몰고 오는 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오로와 나싱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를 조금만 더 땡기는 것도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로와 나싱 아니에요. 뭐 누가 된다고 정치가 크게 바뀌겠어요? 내년에? 여러분들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까? 안 바뀌어요. 부산외대학교 졸업생들은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한국사의 기득권 논자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득권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더 좋아질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 그런 얘기해요. 너 강남에 살지? 기대하지 마라. 강남에 사는 놈들은 점점 더 나빠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조금 내려간다고 재산세가 내려가요? 어때요? 안 내려갑니다. 재산세는. 세금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로 안 가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어안는 힘, 그걸 갖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문학교 역사하고 이제 해서 제 오늘 강의를 좀 보시면 이게 많이 넘어갔는데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트를 끊어서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는 명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치명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백신을 2번 맞았으면 자만은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주의의 오류를 지적한 거예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주의가 그런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그대로 실현할 수가 있다. 백지에다가 우리가 건물들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사회주의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포파는 유토피아 사회공학이라고 불렀어요. 대단히 멋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서울엔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전 지금 춘천에서 서울 이사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하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그 좀 리모델링 지금 생각하는 서울 아파트 주민들도 많다고 그래요. 뭐 재건축하려고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재건축은 싹 허물고 아파트를 다시 세우는 거. 리모델링은 뭐예요? 그냥 뼈대 살리면서 내부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우리 리모델링은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는 뭐 리모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다 바꾸라. 그냥 다 갈아엎고 새로 세우라. 이게 사회주의적 생각이에요. 소규모는 그게 가능하죠. 예. 리모델 구조는 안 바뀌잖아요. 우리 미국은 아니고 유럽 가보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몇백 년 된 집들.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내부 구조 가보면요. 옛날에 지었던 집, 수도도 안 들어올 때 지었던 집을 다 뭐 수도 놓고 난방하고 해서 엉망이에요. 그게 바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막상 그게 반대예요.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뭐 집이 바뀌어? 사회가 바뀌어? 싹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이에크나 포파는 치명적 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내 생각대로 바꾸겠다. 이게 치명적 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 좀 죽여도 괜찮다. 거기에 반대하는 놈들은 싹 쓸어버려도 괜찮다. 10%든 20%든 역사에 반역하는 놈들은 죽여버려도 괜찮다.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북한도 많이 죽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다 그랬잖아요. 몇백 명 죽였잖아요. 폴포트 사회주의자예요. 지금 폴포트가 어느 나라 캄보디아인가요? 많이 죽였잖아요. 손 검사에서
보들보들한 놈 다 죽였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자예요. 꿈꾸는 이상사회가 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놈들은 다 없애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명적 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싹 바꿔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개혁의 이야기고,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사회주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게 부산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문회 만난 거, 이거 다 사회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따뜻하잖아요. 동문끼리 만나면 반갑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동창회 회비 안 낸다고 너 나오지 마라. 자르지 않잖아요.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것도 일종의 우리 마음속에 사회주의적 심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평등을 지향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형, 동생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친근한 겁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께서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제 앞자리 앉아가지고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앞에 나가 있지. 우리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스킨십. 정치는 스킨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주의적 본성이에요. 정의롭다. 평등하다. 공정하다. 이런 게 전부 사회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잖아요. 같이 잘 살자. 사람이 먼저다. 좋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원시적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에크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또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이형을 무릅쓰고 친구들 울보고 동문 울보려고 나왔잖아요. 왜?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런 거 안 하면 못 살아요. 분명히 그런 게 인간의 심성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왜? 우리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통사회, 소위 말하면 150명, 200명끼리 어울려서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아마 100리밖에 안 나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은 공동체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만큼 살벌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너희 새끼가 그따위로 하면 족보에서 이름 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제 이름 빼라. 이건 완전히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조직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다 사회주의 요소가 있고 사회주의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크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근대 사회가 된 이후로 거대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거대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티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거 뭐 간단하게 하면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용하잖아요. 이 시장 경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거 물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요? 모르고 마시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작동하는 조직체가 시장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시장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배추 한 단 사러 차 타고 시골까지 갈 수 없잖아요. 다 금고에 가면 다 있잖아요. 슈퍼 가면 다 있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돈 몇 푼 지불하고 사면 그거로 끝이에요.
이게 고려조, 이게 소위 말하면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대 사회입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이에크는 그레이트 소사이티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뒤에도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두세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창회 만나야 돼요. 가족들끼리 만나야 돼요. 향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도 가야 돼요. 경제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섞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믹스하지 말라는, 구분하라는 겁니다. 동창회는 뭐예요? 원지사의 본능의 논리대로 동창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치는 똑같아요. 향후에 똑같아요. 이 논리가 이게 공산주의 논리예요. 사회주의 논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논리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지 마라. 시장을 운영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해라. 이거 두 개 구분 못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안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건 시장 논리에 따라야 돼요. 못 살아남아요. 후배라고 심어주고 친척이라고 심어주고 무능해도. 정치도 똑같아요. 가족 논리로는 안 됩니다. 공적 논리, 시장 논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창회나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용돈 안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경제 공동체니까. 이거 두 가지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거 섞으면 망한다. 섞은 게 뭐다?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가정의 운영 논리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북한 문을 내가 요즘 좀 보고 있는데 북한이 왜 안 망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 학자로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잖아요. 성성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좀 봤더니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다. 가정의 논리로 완전히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예요? 대가정이론이에요. 대가정이론. 북한 그 공식 문서에 나와요. 대가정이론. 국가는 하나의 가정이다. 이건 유교적인 거죠.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논리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 깨인 거예요. 요즘 애들 아빠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집 나가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북한 바깥으로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탈북을 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국가에 의존할수록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가가 목줄을 쥐고 있어요. 밥줄을 쥐고 있다고. 그럼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이에크나 포파이는 두 가지 섞지 마라. 논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섞어요. 지금 뭐 정치도 보면 많이 섞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깨보면 뒤에 가서 출신 학교하고 고향 갔다 오면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에크가 이 얘기하는 포파라든지. 그래서 이거 사회주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이에크가 구구절절히 하고 있어요. 힘들다. 그러나 좀 깨달아라. 두 개는 구분되니까 이거를 싹 구분해서 집에 들어와서 동창회 나갈 때 하는 행동하고 국가의 공직을 맡을 때 하고 회사 운영 논리를 구분해라. 하나의 논리로 통합하면은 가정이 망하거나 뭐가 망해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살기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그냥 원시 본능대로 살면 된 거예요. 근대화 이전에는. 그렇잖아요. 사람 좋다 소리 듣고 어른한테 인사 잘하고 이러면 사는 지장이 없어요. 같이 굶고.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북한 이거 참
우리가 머리에 떨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산고등학교 1945년도에 개국했듯이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70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연이죠. 미군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남쪽으로 들어왔겠죠. 소련이 북한에 있었으니까 북쪽으로 들어왔겠죠. 이것도 해방도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뭐 대단히 뭐 해방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면 물론 우리 독립운동한 선조들의 그 목숨을 건 투쟁 그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 반도는 뭡니까? 패전국인 일본의 속국이에요. 패전국도 아니에요. 패전국이면 당당하잖아요. 그래도 패전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지배한 거예요. 북한으로는 누가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미군. 그래서 우연이에요. 우연. 재수예요. 재수. 거꾸로 들어가서 못해요. 거꾸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망했겠지 뭐. 그래서 분단 75년 이게 이 사진은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거. 저기가 바다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밤에. 이거 무슨 로켓에 찍은 거라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75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선진국의 뭐 유명한 학자들이 이거 연구 많이 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어떤 나라는 흥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느냐?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모델이 아주 좋은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은 별 차이 없잖아요. 물론 뭐 우리는 큰 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북한 놈들 뭐 평양이 어떻고 지하 자원이 많고 남쪽은 평야가 많고. 그러나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한반도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 무슨 뭐 지형적 차이가 이렇게 많겠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75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학자들에게는 호기심 자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렇게 됐지? 그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적인 설명이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들어갔고 북한에는 사회주의가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에 미군이 들어가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개인주의고 시장경제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계획경제인데 저게 그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남한에 언제 무슨 개인주의가 되고 시장경제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시장경제 요소가 많이 들어왔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에스글라우 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도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분은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경제제도. 한쪽은 다원주의 사회니까 시장을 허용하고 사회예산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다수당이 있고 여러 정당이 있고 이게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경제제도예요. 일부가 착취하지 않고 권력을 나누어 갖고 일정 기간마다 정권이 바뀌고 경쟁, 자유경쟁 시장 이게 남한이고 착취적 정치제도, 착취적 경제제도 이건 사회주의 북한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경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절대로 북한은 저는 시장경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무너져요. 착취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경제발전 시켜서 박정희 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거 알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나라나 경제발전되고 민주화되면 독재자가 자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착취적 경제제도나 착취적 정치제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안 되면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우리 걱정 많죠. 북핵 문제하고 선거 포퓰리즘. 이게 지금 이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취임사에 보면 뭐였어요?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편파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아래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취임사에도 쓸만한 말이에요. 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이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편가르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 아래서. 요즘 이제 우리 선거를 앞두고 주로 나오는 이 얘기들이죠. 뭐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비정 좋은 말들이에요. 다 따뜻한 말들이에요. 공산주의적인 말들이에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제가 기본소득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 대단히 좋은 거예요. 기본소득이. 예, 물론 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지금 여당 후보가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주려고 하면은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주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몇십조 원이 필요해요? 한 달에 30만 원을 주면은 180조 원인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받으면 우리가 무슨 기본소득이 되겠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자는 거죠. 뭐 기본소득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평생 집권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모두가 평등한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이게 좋은 말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누리기만 하고 책임 안 지면 선택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면 국가가 개인을 좌지우지하겠죠. 그건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선택과 책임은 같이 가거든요. 국가가 책임지면 국가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행복할까요? 국가가 책임지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넌 어디 가서 살아라. 어디 가서 일해라. 애는 몇 명만 낳아라. 옷은 뭘 입어라. 앞에 선택에 빠졌어요. 국가가 모두 선택하고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래 결국은 국가가 주택을 다 제공하면 국민들은 뭐예요? 국가에 세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해요. 국가가 다 기본소득 다 매겨 살리면은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너 임마 그따위 행동하지 마라. 밥줄 끊겠다. 그럼 끊기는 거죠. 뭐. 그래서 이면에 있는 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걱정들 하시는 거지요.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주의적으로 가냐 아니면은 사회주의로 가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국가는 뭐예요? 규제하고 세금이에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우리 규제는 잘 안 보이죠. 세금은 보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늘어요. 그리고 뭐 국가가 규제를 뭐 저기서 0.1에 줄면은 1%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국가 예산도 그래요. 뭐 이런 겁니다. 늘어나는 세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증가하는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숫자 좀 늘잖아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일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국민,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 전부 뭐예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무언가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숫자가 늘면 그만큼 간섭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얘기를 해요. 복지국가, 정부가 커지면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북구 복지국가들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이에요.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요. 행복지수도 높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베네수엘라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베네수엘라 가는 거 아니야?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르거든요. 베네수엘라하고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집단, 베네수엘라 통해 몇 개 가져왔는데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어요. 마두로가 등장. 노무현 정부 때
차베스 상당히 칭찬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미의 차베스를 보자고 그랬어요. 여기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소국 품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뭐 이런 거, 포퓰리즘 결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되게 한 얘기입니다.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 이 조건에 붙어 있어요. 타인에게 해를 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뭐 나 혼자 걸렸다가 재수없으면 죽으면 되는데 자꾸 전염을 시키니까 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면 동시에 타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설계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사회 운용 규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물론 이래 되면 여기에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커가 92년대 오래 살았죠.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거 미러다라고 같이 받았어요. 이거는 83년에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하이에커가 지금 키가 레이건만큼 안 클 텐데 올라가 있네요. 케인즈, 하이에커. 학문적인 맞습니다. 저게 미제스예요. 하이에커 꼭 나오는 게 미제스입니다. 하이에커하고 포파, 이 하이에커 무덤, 비엔나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김희석 박사가 와서 이 얘기 했다고 그래, 노예 얘기를. 하이에커, 이건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거 하이에커가 한 말이에요. 기회와 선택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회와 선택. 동시에 뭐예요? 우리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우리는 자유만 좋아하지 책임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페이탈 컨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형성할 때 자기의 그림대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끊임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하이에커의 스폰테인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거고, 자유, 개인주의, 디자인 오더, 디자인드 오더, 설계된 질서, 강제, 집단주의, 사회정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는 사회주의인 거예요. 사회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2차 분배 아니에요. 2차 분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핵심적인 아까 얘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해서 우리는 거꾸로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본주의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사회주의는 대단히 비효율적이지만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도덕을 양보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덕을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념도 똑같아요. 자유주의는 도덕적이어야 돼요. 자본주의가 도덕적이어야 돼요. 자본주의는 좀 비도덕적인데 먹고 살 수 위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자본주의야. 이래가지고는 자본주의 지킬 수가 없고 내 자존심도 지킬 수가 없어요. 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이거는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한 거는 다 계약대로 했고 빚지지 않고 돈 안 떼먹고 이게 자본가예요. 시장에서 그거 안 되잖아요. 시장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대했고 정직했고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배웠죠? 자본주의는 비도덕적이다.
돈 번 놈들 다 도둑놈들이다. 법대로 해서 뭐 되겠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사회가 제대로 안 된 사회 그럴 수 있어요. 정경유착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경유착 반대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도덕적이에요. 하이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도덕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파괴한다. 엄청나게 반도덕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사회주의.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못 살면 도덕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북한 분들이 물론 북한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분들을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게 인간을 키웠어요. 네 거내가 없어요. 아무거나 집어가요. 책임도 없어요. 왜? 그렇게 길들어진 사회입니다.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적 인간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책임 안 지고 그냥 주는 거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 안 해요. 이게 공산주의 인간이에요. 사회주의는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을 원인은 이 경제예요. 경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정부를 쫓는다. 전체주의 정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인권 말살하고 감옥서 보내고 정치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다 나쁘다는 거예요. 일체 도덕이 없다는 겁니다. 일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다. 이게 하이에크 생각이에요. 하이에크는 이거 다 경험했거든요. 깃털로. 물론 영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만. 우리 6.25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경험 못했지만 지금은 6.25 경험한 세대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반대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란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도덕, 개인의 자유, 책임의 기초를 북돋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는 그렇습니다. 부를 생산하고 빈곤을 추방한다. 자유주의 정부를 산출한다. 자유주의 정부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인권만이 향상됐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이 다원주의 사회예요. 다원주의.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꼴 보기 싫어도 인정해야 됩니다. 동성애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자본주의를 싫어한다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원초적 본능하고 자본주의는 안 맞아요. 아까 우리 확장된 질서 얘기했잖아요. 따뜻한 게 좋잖아요. 냉혹해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도 안 맞지만 확장된 질서는 결국 시장 질서와 같은 말이에요. 문명의 발생과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보이지 않는 확장된 질서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착한 굿입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리가 이 생수 한 잔을 마시면서 생수 만든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안 봤으니까. 그래서 옆에 누가 생수 따라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해야 돼요. 시장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시장의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돈만 몇 푼 내면은. 그러잖아요. 저도 감기가 들려가지고 며칠 전에 약방 가서 병원 갔다 병원 가니까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받고 약방에 1,000원 받더라고요. 약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병원에 의료기구 많잖아요.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의료보험들은 2, 3,000원 내면은 그냥 우리 누구한테 감사해요? 기업 감사하는 게 의사예요. 의사한테 감사하고 약사한테 감사해요. 약을 만든 사람, 의료기기를 만든 사람 절대로 감사 안 합니다. 감사의 여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크다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감사를 할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올스톱 하면 우린 그대로 굶어 죽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수돗물 50층 아파트에 수돗물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리기만 하니까. 누군가가 노력하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감사할 줄 안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스톱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됩니다. 2, 3일만 지나면.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쟁 싫어하잖아요. 경쟁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냉혹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는 이타적이에요. 제가 학생들 그렇게 얘기하거든. 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로 이기적이 아니다. 네가 네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먼저 이타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남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지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애들이 그럼 이해를 해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남이 원하는 걸 일단 제공해라, 노동력을.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엄청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 물론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자본주의를 뭐 대단히 인식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공산주의 망한다네. 공산주의는 왜요? 공산주의는 가격이 없잖아요. 가격이 없어요. 물론 시장 경제가 들어간 부분은 가격이 있으면 가격이 없으면 신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신호등하고 똑같다고 하이에크는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격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격이 없으면 시장 안 돌아가죠.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이 신호등 고장나면 고통이 엉망이 되듯이 가격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은 엉망이 됩니다. 가격을 작동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뭐를 올려받지 마라. 뭐는 얼마만 받아라. 이런 거 다 개입하잖아요, 국가가. 목욕탕비는 얼마로 해라. 병원비는 얼마로 해라. 국가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고장나는 거예요. 의료도 지금, 의료책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 적자나는 게 다 그래요. 신호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는 거대사회니까 이 거대사회에 들어서면은 이 거대사회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해요.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겁니다. 뭘 나누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게 정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이건 다 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회주의 국가와 아직도 지식인의 마음속에 지식인은 대개 90%가 사회주의자예요. 살아있는 사회주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산된 지식을 이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는 원시 본능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결합이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도덕 및 제도와 조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사람이 경제적 존재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이 조사를 해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 나라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이 좀 독특하죠? 한국은 제일 앞에 두는 게 뭐예요? 제일 앞에 둔 게. 머티리얼 웰빙이요.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건강, 가족, 재능을 타깃지고 지키고 이런 건데 좀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의 특성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마테리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살게 되면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저는 인문학을 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은 인문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50대 넘어서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는 분들, 좀 먹고 살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지? 이거 우리 나이 좀 들면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문학의 수요자는 대개 50 넘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걱정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으면은 이게 조금 그런 것에 뭐 굳이 뭐 철학이라고 할 건 없고 뭐가 좀 좋은 삶이지, 진정한 행복이 뭐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의 어떤 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뭐 좋아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 사무엘 스마일저가 빅토리안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가 막 꽃필 때예요. 그때 이제 자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한 구절 제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 얘기인데 뭐 오늘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자신들의 행동보다는 제도를 통해서 행복과 안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다 보니 법률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인류의 발전의 견인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대평가했다. 몇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가 법률 제정의 근간이 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치러진다고 해도 개인의 삶과 인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제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제도 안에서도 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개인이에요. 국가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지도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행복은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 성장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되면 행복은 수평이에요. 일정 정도의 물질적인 충족이 되면은 물질이 더 는다고 해서 행복이 더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이 뭐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2만 불일까? 3만 불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강제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에 다 퇴근시키고 너가 집에 가서 저녁 먹으라. 이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개인의 자발성이 기초해야 되고 기업에서 선택할 문제고 조직이 선택할 문제지 국가에서 정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극단적인 생각을 얘기한 하이에크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